인도네시아의 인연,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03년 초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근무를 하러 갔었습니다. 당시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죠.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 인도네시아입니다. 10년 주기로 로테이팅 프레지던시를 맡게 되는데 바로 2003년도 20년 전이라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아세안의 의장국이 되면은 뭐 여기 서정인 대사님 계십니다만 아세안의 모든 회의가 대부분 뭐 정상부터 강력국 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게 됐던 그런 시절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세안의 이제 맹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대사관인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아세안 대표부가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아세안 업무도 같이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2003년 10월에 발리에서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동아시아 정상회의라는 지금의 미국, 러시아, 이런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같이 참가하는 그런 협의체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때라서 아세안 한중일 정도가 가장 익스텐디드 정상회의로서 있었고, 메가와티 당시 대통령이 의장국의 정상으로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측에서는 참석했습니다. 메가와티 대통령 왼쪽 편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 또 메가와티 대통령의 우측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 역사 속의 사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아세안의 중심 국가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다자 외교가 이제 펼쳐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인도네시아 정무참사관으로 있을 때 남북 외교장관 회담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주선을 했었습니다. 당시 2004년 7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라고 하는 계기에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백남순 외무상은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관과 이제 사전에 교섭을 해서 그 당시에 자카르타에서 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게 남북한 외교장관 회담 간에는 한 4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라서 언론의 주목도 꽤 받았고 약간 물밑 신경전도 많이 벌어졌던, 지금도 그 언론 공동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회담 시작 2시간 전까지 문안이 확정이 안 돼서 회담을 할 수 있을까? 결렬로 가는 게 아닌가? 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약간 당시에는 남북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종의 잠깐 소강 상태에 머물렀던 때라서 이렇게 자카르타가 남북 양측 간 대화의 무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2003, 4, 5년 때는 인도네시아 전체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실 자카르타에서 폭탄 테러가 난 지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 6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매년 연례 행사처럼 대규모 자살 폭탄 테러가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카르타 JW 메리엇 지금도 있습니다만 호텔 차량 폭탄 테러로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2003년에 있었고, 또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호주 대사관을 겨냥해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호주 대사관의 앞면 전면부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심각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아마 했던 우리 신성철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생생하게 그 당시에 이 시내에서 이렇게 폭탄 테러가 빈발하게 되면은 사실은 일상생활 하면서도 늘 그게 하여튼 신경이 쓰여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한인 사회에는 절대 호텔이나 이런 공공시설 갈 때 정문 현관에 가까운 곳에 가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제 정문 현관에 체크포인트에 들어오다가 이제 폭탄이 탑재된 차량이 자살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안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에 섰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상 처음으로 국민 직접 투표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4월 5일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투표자가 없어서 결국은 결선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내가 뽑은 대통령이란 그런 자부심도 가졌지만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유혈 사태도 같이 발생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가와티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누르고 야당의 단일 후보화되었던 당시 유도현호 전 정치안보 조정장관이 새로운 지도자로 2004년 12월 26일 바로 성탄절 다음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아체 지역 옆 바다에서 발생한 강진 9.6도의 강진으로 엄청난 쓰나미가 동남아 전체를 휩쓸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만 약 20만 명, 동남아시아 전체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 스스로도 제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본부에 보고를 하고 그때부터 비상 체제로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아체를 중심으로 한 피해 지역 지원, 긴급 구호 지원에 같이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도네시아에 계셨던 분들이나 쓰나미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 복구가 돼서 굉장히 평화로운 새로운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바로 쓰나미가 발생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만에 자카르타에서 쓰나미 지원 긴급 정상회의가 열려서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인도네시아의 재난 복구 그리고 구호 지원에 같이 힘을 합쳤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제가 2018년에 다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 자카르타 포스트에 제가 부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하여튼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대사로 돌아오다 하는 뭐 이런 약간의 환영하는 그런 기사를 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했었고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께 제가 신임장을 이제 제정을 하고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건인데요. 2018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이제 무르익어서 4월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죠.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이틀 전쯤 인도네시아 외교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혹시 정상회담이 끝나고 바로 그 결과를 남북한 대사가 같이 조코이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why not? 뭐 저희가 그 당시 이제 또 남북 간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점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저처럼 바틱을 입었고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북한 대사입니다. 제가 저보다 조금 먼저 부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카르타에 건재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대사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세안 대표부 대사 역할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담 결과를 제가 이제 조코이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안광일 대사 그 전부터 쭉 연락을 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이라서 안 대사께서 먼저 설명을 하시라고 성과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 김 선생이 뭐 그냥 하시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하게 됐고 이어서 안광일 대사가 또 북측의 시각에서 또 평가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곧 8월에 아시안 게임이 이제 자카르타에서 열리는데 그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남북한의 지도자가 참석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대통령궁에서 이제 그 면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할까요? 이제 언론에서 이제 대통령궁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하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뭐 그 후에 안광일 대사하고도 자주 연락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지금은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된 상태라서 아마 우리 자카르타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 두 분이 있죠. 인도네시아 대사를 맡은 분도 있고 또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 이제 두 분의 한국 대사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안광일 대사하고 그렇게 대화를 쉽게 나누기 어려운 형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예, 개막식에 이제 남북한의 당시 선수단이 공동 입장 평창에서 있었던 그런 장면과 유사하죠. 그래서 세 개의 종목의 단일팀도 구성을 하고 실제로 단일팀 사상 처음으로 여자 카누에서 금메달을 남북한 단일팀으로 역사상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으로 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사로 있을 때 사실은 자기가 임무를 맡고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상이 그렇게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는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운이 좋게 당시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상당히 상승 무드에 있어서 2018년 9월에 조코 위 대통령 내외가 이제 국빈 방문을 했고요. 요 사진을 보시면은 좀 독특한 공식 환영식입니다. 요즘은 이제 용산에서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 앞들에서 했던 건데 지금 처음으로 창덕궁에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고궁에서 약간 전통 의장대에서 약간 조선시대 사극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식 환영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아직 외국 정상 중에선 단 한 분도 이렇게 창덕궁에서의 공식 환영식으로 웰컴을 받은 정상이 아직 없습니다. 뭐 날씨도 좋았고요, 9월에.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었던 저로서는 뭐 하여튼 그런 인도네시아 당시 TV에 아주 크게 방영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정상회의에 조코위 대통령도 이제 인도네시아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조금 미리 왔었어요. 그래서 하루 시간을 내서 부산에 이제 관광 명소 뭐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이제 탐방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부산의 감천마을을 직접 가서 거기서 차 한잔 하면서 또 이제 시민들과도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대사관이 하고 있는데 제 가장 추억에 남는 그런 공공외교 프로젝트로 자바섬 저희가 한 서쪽부터 동쪽 끝까지 한 1000km라고 합니다. 대개 보통 자카르타 수도부터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동쪽 끝에 있는 수라바야까지 1000km를 버스로 해서 이렇게 자카르타, 르본, 부르베스, 솔로, 수라바야 요 5도시를 버스로 이렇게 횡단을 하는 건데요. 저희 유튜버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크죠. 방크 바키테 대표가 모습이 나오는데 방크가 수라바야에 있는 대학에서 특강을 하면서 이제 한국 알리기 프로그램을 같이 저희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이제 곳곳마다 이 버스에 이제 랩핑이 돼 있어서요. 하나는 엑소, 뭐 한군 저쪽 편은 뭐 아스트라 이런 보이그룹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어디 갈 때마다 이제 길거리나 또는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서 많은 젊은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같이 흥을 돋궈주고 또 같이 환호를 하고 그랬던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이제 봄이 돼서 저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부터 인도네시아가 부족한 부분, 특히 이제 개인 프로텍션 기어라고 하죠. 이제 방호복이라고 방역복 지원하고 그다음에 PCR 테스트 킷 이런 부분을 초기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저희가 이제 백신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중국 백신이 이제 최초로 도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한인 한국에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뭐 드라이브 스루 이런 진단소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도 운영을 같이 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인연을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왜 인도네시아인가 해서 시간상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한 5시 30분까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를 Q&A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이코노미스트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커버 스토리를 냈습니다. Why Indonesia Matters. 왜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진 거지? 해서 이제 특집으로 이렇게 다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대의 중심에 다시 나타났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인구대국 그다음에 자원부국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지정학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인도네시아 가치가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에게 인도네시아는 간단히 보면요, 세계 4번째 인구대국. 최근에 이제 인도가 중국을 이제 추격해서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세계 인구 규모로 3위의 민주국가,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지리적으로는 그 위치가 인도양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마치 방파제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저희하고 유사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더욱더 주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역, 투자, 공급망 부문의 핵심 파트너로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세안의 맏형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아세안과 서남아 또 특히 이제 이슬람 쪽 연대가 있기 때문에 중동 진출을 위한 전초 기지이자 중심 국가고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자 관계를 규정하는 다양한 그런 레토릭, 수사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는 스테이터스, 지위가 양자 관계 중에서는 가장 최상급 지위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연합체인 아세안의 나머지 9나라하고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와 맺고 있습니다. 혹시 중동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네,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네, 우리가 처음으로 수출했. 중동에 뭐 어디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현재로 네. 네, 그러면 뭐 경제적인 면에서 저희가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5%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코로나 초기 때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회복을 해서 5% 작년에 기록을 했고 올해도 5.2%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5% 정도는 유지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비교적 세계 그런
금융가에서 그런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50년 예측 보고서입니다. 프라이스워터앤쿠퍼스에서 낸 보고서에 보면은 네, 이머징 이코노미 중에서 특히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뭐 이렇게들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 4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코이 대통령이 뭐 앞으로 2040년에는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실제로 했었고요. 네. 핵심 광물과 자원의 부국으로서의 인도네시아의 그런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용 배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니켈, 리튬과 함께 니켈이 이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데 니켈 매장량 1위, 또 생산량 1위입니다. 그래서 호주하고 압도적으로 지금 니켈의 매장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팜오일, 팜오일의 세계 1위, 2위는 말레이시아. 전체 팜오일 생산의 약 80% 정도를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연고무 생산량 2위, 보크사이트 세계 6위,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자원 보국으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부분은 특히 이제 메가 소비 시장으로서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젊은 나라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인구는 여전히 그 인구 보너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억 7,500 정도 지금 수준인데요. 25년에 2억 8천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2030년에 2억 9,500에서 요 시점에 3억이 넘어서 계속해서 3억 2천 정도로 2045년까지 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추세하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 저에게 주목을 끄는 부분은 중위 연령이라고 해서 미디언 에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29.7세고요. 아세안 전체 평균은 30세가 조금 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인도네시아 29.7세. 베트남이 여기 있습니다. 32세. 싱가포르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위 연령 네, 45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시장으로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젊은 층의 그런 소비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매력적인 소비 시장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CGV가 동남아 전체에서 스크린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CGV 차원에서 보면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다음 베트남. 네. 인도네시아의 CGV가 70개 정도 멀티플렉스 시어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미 그런 메가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기업들은 착안을 해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력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이 뭐 지금 2010년에서 거의 4천만 명 규모로 늘어났고 다시 또 9천만 명이 더 늘어서 이런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자카르타 가시면은 좀 놀랄 정도로 새로운 경험은 캐시리스하다. 현금 없이 이 사람들이 지내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은행의 구자를 갖고 있는 뱅커블이라고 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40%가 채 안 되고요. 실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은 10% 정도라고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로 갈 수 있는 거는 모바일 머니죠. 그래서 모바일 월렛을 통해서 그 그랩페이라든가 또는 고페이와 같이 다양한 그런 충전식 머니 월렛을 통해서 실제로 상행위를 하고 또 그걸로
식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는 디지털 경제 규모가 인도네시아가 넘버 원이고 구글하고 터마스에게 지금 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2030년에는 지금보다 더블링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이제 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한류에 대한 그 열풍 그런 거에 열기에 힘입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하면은 되게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좀 제일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요 장면은 조코 위도도 형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직접 본인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네. 본인의 딸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딸인데 딸이 이 분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누구지 아세요? 네, 샤이니의 민호입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겠지만 샤이니 민호의 아주 열렬 팬이에요. 그래서 직접 아마 콘서트에 갔을 때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 본인의 그런 그래서 저도 K-팝 팬입니다라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렇게 저는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요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중요한 뭐 이커머스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 하나인 토코피디아. 지금은 이제 고젝과 같이 합병을 해서 고토라고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요. 이 토코피디아가 브랜드 앰베서더로 쓴 게 네, BTS. 네. 그 외에 뭐 블랙핑크도 쇼피의 브랜드 앰베서더가 됐고요. 뭐 실제로 시내에 가시면은 뭐 박서준, 박보검, 뭐 송중기 이런 한국 스타들이 하여튼 이 브랜드 마케팅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토코피디아가 뭐 그 덕에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초기에 하여튼 잘 정착을 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뭐 제가 그냥 임의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마 여기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께는 조금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2000년 초에 인도네시아를 오늘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다루는 게 이제 한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라서 조금 더 통사적인 그 시대의 그런 흐름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우리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또 발전해 왔는지 이런 걸 보는 이제 좋은 계기가 됐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특히 서구에서 인도네시아가 다시 발칸화되지 않느냐. 발카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칸 반도 하면은 뭐 유고슬라비아 91년에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을 했죠. 이제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서 그러면서 지금 인종과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개의 나라로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세르비아, 코소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이런 나라들이 다 과거에는 범 유고슬라비아였거든요. 그런데 뭐 무슬림 또는 뭐 기독교와 천주교 뭐 다양한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파편화됐습니다. 그게 이제 발카나이제이션이래 그런. 근데 인도네시아는 보시다시피 무슬림이 이제 거의 87% 정도 그런 저 전체 인구의 80%를 점하고 있지만 색깔별로 보시죠. 이게 초록색이 진한 게 무슬림 파퓰레이션이 대다수인 지역입니다. 이렇게 자바주는 무슬림. 그다음에 수마트라도 요쪽은 조금 더 리아우주, 요쪽 북부 쪽으로 가기 전에 요 리아우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연하죠. 그만큼 요 부분입니다. 70% 정도. 요 북부 수마트라로 가시면은 이게 더 연해져요. 60% 이렇게. 근데 또 아예 이쪽 지금 깔리만탄 우리가 이제 보르네오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거기에 이제 깔리만탄의 요 부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영인데요.
여기에 이쪽 부분은 50% 수준입니다. 그거에 또 비해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이쪽은. 여기가 이제 분리독립 운동을 주장하는 반군들도 이제 활동을 하는 파푸아 지역입니다. 파푸아 지역. 이렇게 여기는 프로테스탄트가 이만큼입니다. 또 이쪽은 그거보다 조금 비율이 낮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은 기독교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발리 하시면 힌두교 여기 있습니다. 옐로우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 섬마다 여기도 지금 천주교 지역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종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종이 300개 인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유고슬라비아나 과거에 유고슬라비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그리고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지리적으로. 그래서 독립국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2000년 초만 해도 그럴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뉴질랜드의 항공사 조종사가 이렇게 이제 피납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도 이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파푸아의 파푸아 자유 파푸아 운동, 이래서 프리 파푸아 무브먼트라는 거기서는 OPM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반군 조직에 이렇게 이제 아직도 이제 반군과 정부군이나 경찰들 간의 총격전이나 그런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발칸반도처럼 쪼개지고 파편화될 것인지 제 해답은 네, 아니다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도 종교부나 이런 내무부가 이제 종교 간 대화, 문명 간 대화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고 이건 자카르타에 계시는 우리 신성철 대표님 뭐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이스티클랄 모스크고요. 이 부분은 자카르타 대성당입니다. 천주교 대성당. 같이 이제 면에 있는데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스크에서는 되게 금요일 날 주맛 프레이어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주차장이 꽉 차겠죠. 그때는 대성당에 주차장을 빌려주고 또 일요일 날 성당에 오시는 분들은 넘쳐나면은 이스티클랄 모스크에 주차장을 쓰고, 그러니까 화합과 어떻게 보면 같이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쪽으로 권장도 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종교 간 그런 화합 포용을 이제 북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퀘스천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퇴조하고 있다. 앞으로 그러면 민주주의의 그런 제도 또는 가치 이런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또 의문을 얘기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도네시아 결국 라는 그런 거 있었는데요. 베르테스만 스티풍에서 조사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점 만점에 이렇게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뭔가 좀 결함이 있다. 또 그 경제적 전환, 경제적 변환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한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한 나라 중에서 47등. 뭐 그렇게 아주 나쁜 순위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저희가 보는 성숙한 민주주의다. 서구적인 개념에서 보기는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약간은 좀 인도네시아 내에서조차도 그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2019, 2021년의 민주주의의 퀄리티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이라든가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최근에 들어선 이슬람 정치 세력, 특히 이슬람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이슬람 정당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정당 자체에 여기 우리 박 교수님이 아주 전문가시지만 그래서 그런 이슬람 정당들이 계속해서 하여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집권 여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이슬람을 껴안으려고 하는 다양한 그런 구애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유화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민주주의적 그런 가치가 좀 훼손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보시면은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는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난 거를 콤파스라는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가 이제 게재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쪽 2014가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현 대통령이 이제 제1기 당선이 됐을 때죠. 이때에서 가다가 점점 가다가 이 시점에서 상당히 드랍이 됐습니다. 보통 한 49, 52 수준에 있다가 62대 아래로 떨어져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종교적인 이슬람에 가까운 입법 조치들 또 지방자치의 퇴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서구적인 그런 잣대에서 퇴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다시 전체주의 국가나 권위적인 국가로 회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년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월 달에 이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지금 후보들 면면을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민주주의 투사형 후보는 아직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과거 수하르토 정부 때처럼 뭐 군부가 전면에 나서거나 또는 전혀 비민주적인 제도나 그런 가치를 내거는 정부로 전환 회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퀘스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원민족주의적인 조치들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2020년에부터 니켈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체로 보면은 특히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이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의 전환이 시급하다. 특히 자원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운스트림 쪽에 본인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산업 기반이 너무나 취약하고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자성을 하고 원광석 직접적인 수출을 이제 금지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인 자원민족주의의 어떤 한 발을 같이 담게 된 거죠. 그래서 복사이트 금년 6월부터 주석 이렇게 금년 6월부터 이렇게 넘어갈 수출이 금지가 될 것이라고 돼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뭐 한국 기업들 포함해서 중국 기업들이 더 전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의 핵심 광물의 확보 또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들여다볼 부분입니다. 구리광산 프리포트에서 운영하는 구리광산의 모습인데요. 원래 이제 금년 6월부터 구리 정광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업체들의 압력 플러스 우리 정광을 수출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다 재련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설이 아직 완공이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서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변경을 했고요. 그렇지만 원래 발표했던 복사이트, 코발트 주석의 수출은 예정대로 금지하는 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연설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자원민족주의라는 뭐 그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원광석에 대한 수출 금지 그리고 다운스트림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유치 이 부분은 아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추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운스트림 산업을 해야 된다. 특히 그린 마켓 이제 새로운 청정 에너지라든가 청정 녹색 그런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 그래서 뭐 니켈 실제로 수출 금지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자기들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았느냐. 인도네시아의 제철 부분의 엑스포트 밸류를 18배나 올렸다. 이렇게 이제 뭐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연합회 회장 연설을 통해서도 하여튼 금융권에서도 다운스트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돈을 쏟아붓겠다 하는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미중 전략 경쟁 속 인도네시아의 선택 굉장히 뭐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분 남았는데 제가 더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고민이 깊어지죠.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아세안에 있는 모든 회원국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안보적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과는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지만 그 와중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찾아내겠다. 그런데 조코이 대통령은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하기 것도 중요하지만 전술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1대1로 구상, 예를 들어서 뭐 자카르타 반둥간 고속철 이런 경우에 일본 업체에 가려고 했던 거를 끄집어서 다시 중국 측에 주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그 1대1로 구상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 실리는 챙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과도한 시장 지배는 경계하는 그런 그래서 약간 밸런싱을 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다만 나투나라고 이제 인도네시아 영해 안에 있는 나투나 섬 주변에 해역을 놓고 실제로 중국과 각 이제 중국 어선단과 이제 충돌이 있곤 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조코이 일기 행정부 때는 중국 어선을 격침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약간 보여주기식 단호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인도네시아 혼자서만 모든 걸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아세안을 가운데 놓고 아세안을 기제로 써서 미중 간 그 갈등 구도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창설 회원국이죠. 그래서 아세안을 외교의 핵심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아세안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오고 나서 인도태평양에 관한 논의는 많아지고 하는데 뭔가 아세안이 단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본인들이 이니셔티브를 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이라는 그런 걸 결국은 2019년 6월 정상회의 때 채택을 했습니다. 떠밀려서 선택하는 건 자기들 피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원칙을 제시를 하자. 그래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법 존중,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미중 간 갈등 속에서 그래서 보니까 제일 윗부분은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뭐 거의 굉장히 높습니다. 자긍심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뢰도가 있는 편이고요. 저희 나라는 뒤늦게 조사에 들어가서 뭐 47%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이렇게 미국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네. 중국도 이렇게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신뢰를 크게 주지 않는다. 미중 간의 갈등 더욱더 치열해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동남아 국제문제연구소가 매년 State of Southeast Asia라는 이제 서베이를 내는데 미국과 중국 중에서 아세안이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어디하고 같이 하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 추세로 이제 미국 뭐 둘 중에 하나라면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지금 아세안을 보면은 약간 미국이 53.6%, 중국이 46%. 그러니까 거의 뭐 반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지만 뭐 미국이 조금 숫자가 좀 높게 나오는데 인도네시아는 딱 중국이 52%, 미국이 48%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반반이다. 굉장히 정부가 정책을 피는 것도 굉장히 균형적이고 약간의 해칭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시민들도 사실은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고요. 예,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경우는 80%가 넘게 다 미국을 선택을 합니다. 또 역으로 여기 보시면은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또 중국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갈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은 미중 그 경쟁 속에서 미중 말고 다른 나라 제3의 파트너를 찾는다면 looking for new dance partners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어디를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대개 한 30, 40% 가깝게 유럽연합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은 30%대 일본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아직 6%, 4%요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협력의 파트너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EU와 일본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의 현주소. 네. 73년, 이제 50년 전 9월에 외교관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데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관계를 설정을 했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을 때죠.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2023년 1월 자 간의 양자 FTA에 준하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발효가 됐습니다. 실제로 타결은 2019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갖게 된 것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수교 50주년을 맞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더욱더 가까운 우정 그리고 더 강력한 동반자이라는 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올해 다양한 행사가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지난 7월 달에 작년 7월에 윤 대통령이 취임해서 2개월 만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상회담을 갖고 다시 한번 이제 한 인도네시아 관계의 큰 방향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경제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해놓은 걸 그냥 조금 정리를 해본 부분인데요. 교육과 투자의 증대,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안보상의 협력, 그리고 인프라 기간 산업 지출, 그다음에 인적 교류, 교육문화 콘텐츠 분야 교류 활성화, 보건 디지털 경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의 방향으로 제시를
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 한 인도네시아 그 세파는 2012년부터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한 2년 만에 결국은 서로 간에 이해가 맞지 않아서 중단이 돼서 한동안 그냥 선반위에 올려져 있다가 다시 그 2019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서 1년 만에 협상을 마치고 2019년 11월 최종 타결을 보았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이해가 일치됐던 거는 인도네시아도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뭐 베트남으로만 쏠리는 현상 그래서 또 대기업들의 진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그랬고요. 또 우리로서도 베트남과 싱가포르와만 당시에는 양자 FTA가 있었고 한 아세안 FTA는 워낙 자유화 리버럴라이제이션 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개방 관세 인하나 철폐 품목 수준도 낮기 때문에 이거를 양자 FTA로 계속 격상을 시켜서 자유화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최종 타결을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95.5%, 인도네시아는 93%에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를 했고 국내 절차를 거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금년 1월 1일 날 됐습니다. 기반이 계속해서 확충되는 그런 추세인데요. 롯데케미칼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42억 불 규모의 포스코 지금 크라카타우 제초소 옆에 찔레곤이라는 곳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상업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포스코는 타우 국영제철과 합작을 해서 현재 동양 이게 최초를 제가 동양 최초의 일관 동남아 최초입니다. 동남아 최초의 일관 제철소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현대차가 완성차 생산 공장을 아세안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두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2022년 작년 1월 크레타라는 브랜드 모델부터 양산을 개시를 했고 작년 3월부터 아이오닉 5 전기차 조립 생산에 개시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아이오닉 5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현대차 전체 브랜드 차원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전기차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그룹이 50대 50 합작을 해서 현재 배터리 셀 생산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배터리가 이제 생산이 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배터리를 탑재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기차를 자카르타에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언론에 많이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지금 자카르타가 포화 상태고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의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4년 내년에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2024년에 어느 정도까지 저게 모습을 갖추게 될지 이게 금년 3월의 모습입니다. 이게 금년 3월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궁과 일부 대통령궁과 직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설들 일부가 아마 2024년 10월이 이제 조코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서 그 전에 이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저희처럼 세종시에 뭐 2시간 정도 또는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비행기가 아니고는 갈 수 없는 지역이라서 또 전체 이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가시면은 최근에 가 보셨던 분들은 인도네시아에 그동안 없었던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상 위주로 돼 있으면 MRT라고 해서 일본 자이카 지원으로 건설된 자카르타
전철입니다. 우리 자카르타 주정부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이 수주를 해서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오프닝이 됐고요. 지금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를 우리 철도시설공단이 다시 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수주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MRT 자카르타 4단계 지금 이제 1단계는 자이카, 2단계도 자이카, 3단계, 4단계부터는 민간 투자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4단계를 우리 컨소시엄이 들어가려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자카르타 반도간 고속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수라바야까지 1000km를 고속철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일본 측은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철도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또 내세우고 있어서 계속해서 한중일 간의 3파전이 벌어질 양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방산협력 파트너입니다. T-50 고등훈련기 또 오른쪽에 보이는 디젤급 디젤 잠수함 모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우리가 방산 협력에 있어서는 첫 번째 구매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도네시아하고는 그런 좋은 여기 보시면은 언론에 가끔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저렇게 분담금을 미납을 해서 애를 먹이느냐 갖고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KFX, IFX라고 해서 차세대 미래형 전투기 공동 개발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매가 아니고 실제로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부터 공동 개발을 해서 나중에 양산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제기 6개째 지금 양산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분담금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은 인도네시아하고의 관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눈에 보시면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걸로 일단 제 프레젠테이션은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50년을 바라보는 오친을 회고하는 그런 시간이면서 또 동시에 앞으로의 50년을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24년 조코위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또 정부가 24년 10월 이후에는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와 함께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같이 최소한 앞으로의 5년, 10년을 대개 이제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코위도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유도현호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최소한의 블루프린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그때그때 양국 관계를 매니지하기보다는 조금 방향성을 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대로 거기에 보강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외교 일선에서 경험하신 것들을 잘 녹여내셔서 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도 한 16분 정도 또 지금 이제 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질문을 그냥 플로우에서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저희가 근데 이제 죄송한데 이게 마이크가 좀 짧아서 좀 육성으로 직접 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사님.
안녕하세요. 외교부 동남아 1과에서 인도네시아 담당하고 있는 김미소 행정관입니다. 오늘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대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겪으셨던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제가 업무를 향후 처리하는 데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이번 강의에서 민족도 다양하고 그리고 언어도 다양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 계시면서 그 유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어떤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강연의 핵심이 우리에게 왜 인도네시아가 중요한가였는데, 인도네시아도 반대로 우리나라를 이만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 중요한 협력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대사를 역임하시면서 느끼신 경험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을 더 받고 이제 대사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네. 뭐 오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실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여기 자리에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김 행정관님 말씀 질문 주신 거 보면,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나 인도네시아의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분들은 늘 인도네시아의 아이덴티티 또는 하나된 그 국가로서의 지향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그 배양하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마 우리 박 교수님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종교적 배경도 있고, 또 지금 여전히 이제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갈등의 요인들이 그대로 잠재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든 행사 때마다 인도네시아 라야, 뭐 인도네시아 국가를 계속 부르게 하고, 뭐 판차실라 데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인지라고 합니다만, 그런 게 없이는 뭐 아시다시피 350년에 가까운 네덜란드의 통치가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라는 지금의 그런 나라의 지리적 범위를 이렇게 규정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발칸반도화되는 그런 걱정까지도 있었던 데 비해서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다. 그거는 그만큼 뭐 학교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민사회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하나됨, 또 인도네시아가 국가로서 계속해서 코이시브 파워를, 결집력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뭐 언어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자바니즈 쓴다거나 뭐 순다니즈를 쓴다거나, 또는 뭐 각 지역별로 다양한 700개의 언어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바하사 인도네시아로 통일해 나가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시민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국가적 정체성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정체성을 통해서 국가적인 내션 빌딩의 그걸 강화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는 그럼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아마 정책 결정을 담당하신 분들이 늘 스스로 셀프 퀘스처닝 해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2008년에 다시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유대현우 대통령과 이제 굉장히 밀월 관계를 이뤘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정상 교류도 활발했고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웠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유대현우 대통령이 자카르타나 발리에서 회담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유대현우 대통령이 전 강요를 배석을 시켰어요.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그 당시 유대현우 대통령의 일종의 전략적 그런 선택은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줬습니다. 심지어 우리 같으면 무슨 경찰청장, 군사령관도 배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KFX, IFX입니다. 잠수함 수출권, 뭐 T-50 고동훈련기 처녀 수출, 스코의 동남아 최초의 일관 제철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발점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 들어와서 가장 큰 한국과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네시아가 그럼 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아주 뭐 직접적인 거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다루기가 좀 쉽다. 뭐 다른 표현이 그렇죠. 상대하기 쉽고 파트너십의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한국을 선택할 수 있죠. 또 우리 그 2,200여 개 한국 한인 기업들의 상당수는 노동집약적인 기업의 그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봉제, 의류, 섬유, 신발, 가발, 뭐 소형 전기, 전자 이런 엄청난 고용 창출을 하고 있어요. 100만 명 넘게.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로서는 굉장한 고용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더 성장하면은 지속적으로 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인데 여기 계시는 신성철 대표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98년에 대규모 인도네시아에서 수하르토 결국은 정권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소요죠, 소요. 폭동도 있었고. 그 물론 뭐 한인을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만 이제 당시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뭐 중국 화상이라는 중국계 소위 기득권 경제 권력에 대한 그런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뭐 거리가 전체가 뭐 불바다가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인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이 나갔던 거에 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 사이에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신의가 있다. 이런 평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뭐 좋은 면에서.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인도네시아가 KFX, IFX 사업을 할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당시만 해도 항공기 전투기에 있어서는 거의 수호이였습니다. 러시아산 수호이 미그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했을 때 미국에 손을 내밀어도 미국에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뭐 인권 문제라든가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정치적인 요인으로 실제로 대외 군사 원조를 통한 전투기 판매를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면 미래형 전투기를 갖기 위해서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보니까 한국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뭔가 외국과도 기술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보통 기술 이전 안 하거든요. 근데 디자인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선택을 했죠. 근데 지금 그래서 약간 좀 그동안에 난항을 겪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그 안보 약가들의 셈법은 한국과 하면은
뭔가 자기들이 조금 선택지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이런 전기차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핵심 광물, 뭐 재련 가공까지 들어가고 또 뭐 소비재 진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점에서 경제적인 그런 고려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 한화선센터에서 오신 팀장님, 아마 저보다는 우리 서정인 전 제안 대사께서 훨씬 더 명쾌한 그리고 통찰력 있는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생각은 이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세안 중심, 아세안을 가운데 놓고 인도네시아가 플레이를 하는, 그거는 버릴 수 없는 카드다. 아세안 내에서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위치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혼자보다는 열이 합쳐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열 하나가 되겠죠. 동티모르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아세안이 이제 싱글 마켓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공동체, 하나의 단일된 경제 공동체를 지향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도 더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금 미닐레터럴 그룹들이 이제 횡행을 하잖아요. 뭐 오커스라는 것도 있고, 그죠? 호주, 미국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그룹들이 또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그런 남하 정책을 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서는 혼자 하기보다는 아세안이라는 틀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초기에 취임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그 국내 정치, 국내 경제, 국내 인프라 확충,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대외 관계나 이 아세안이나 또는 에이펙 정상회의 또는 뭐 G20 정상회의 이런 데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에이펙 정상회의에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외교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협력 다자 무대에서 하는 게 무슨 실익을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우리는 가서 투자 유치하고 저 합작하고 경제적 실익을 얻고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거의 이제 9년째 하다 보니까 아세안의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을 하고 지금은 아세안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조금씩 더 변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유, 정말 열띤 토론,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한번 온라인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저기 채팅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육성으로 가능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혹시 예, 그러면 또 플로어에서 또 두 분이 계시니까 일단은 현신혜 선생님, 그다음 김소연 선생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현신혜 선생님. 네, 현 선생님 질문에 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선 선생님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뭐 그 장기 집권 자체는 현재로서는 이제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일단 조코이 대통령이 이제 연임까지 가능한 현재 헌법상 초기에 작년부터 뭐 일부 조코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연임 규정을 수정을 해서 3선까지 가능하도록 바꾸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는 조코이 대통령이 이건 확고히 부정을 했고 또 이미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속속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이제 곧 등록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의 인기가 여전히 뭐 식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코이 대통령이 뭐 다시 또 출마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만약에 저도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있는 아는 분들이 삼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절대 반대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뭐 여러분들이 말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뭐 조코이 대통령은 뭐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 뭐 민주주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민주주의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인도네시아가 이제 언더 20 월드컵 축구 대회를 이제 주최하도록 돼 있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축구 선수 대표단의 입국이 이제 논란이 돼서 이슬람표를 의식하는 이제 정치인들로서는 그거를 이제 이슈화 이제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위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속속들이 이스라엘 대표단의 참여를 반대하는 결국은 피파가 언더 20 월드컵 축구 대회 주최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정파적인 종교적인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프라보 지금 현재 2기 내각의 국방장관인 전에 이제 지난번 2번의 대선에 조코이 대통령의 대항마로 나왔던 프라보 후보가 다시 또 이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아직까지 좀 등록은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본인이 나올지 아니면은 다른 후보하고 부통령으로 자기가 티켓을 잡을지 아직은 좀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만 프라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서구에서는 굉장히 그런 우선 이제 수하르토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고 군 장성 출신이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 군을 사용한 진압 또는 뭐 사태
수습 차원에서 있었을 때 그런 라이어빌리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누구도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고 또 심지어 또 하나의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같은 경우도 자카르타 전 주지사 본인이 됐을 때 선거할 때 보면은 과격 이슬람 정당이랄까 세력의 그런 힘을 입어서 상당히 그걸 우중 정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그런 대중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배팅을 했다 하는 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떠한 정책을 피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보일지는 사실은 저희가 걱정도 좀 갖고 기대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 부분은 굉장히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저희보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시민사회가 발달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도 이전 지금 예정지에서의 산림벌채 또는 환경훼손 또는 기존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이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상대적으로 메이저 언론이나 메이저 매체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고 목소리가 그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는 아니고요. 또 지금 그린 앤 클린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게 전반적인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물론 인도네시아도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달성해 갈지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니켈이 되든 알루미늄이 되든 이런 경우에 이제 환경 훼손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이제 저 니켈 부분도 두 가지의 큰 우려라고 할까 좀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이런 지금 핵심 광물 니켈을 포함해서 다양한 광물 석탄도 물론이고요.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중국은 이제 1:1로 프로젝트 플러스 중국 기업들이 지금 거의 지금 중국 내 이제 내수를 넘어서서 해외로 지금 공격적인 그런 이제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난번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에 나왔던 것처럼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는 소위 외국 우려 기업 또는 외국 우려 대상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국 다 중국을 견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이제 데피니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기업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을 미국이 받아줄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ESG 경영 또는 뭐 ESG 기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강하게 지금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저렇게 이제 환경 파괴적인 또는 비환경적인 그런 이제 기법이나 기술을 이용을 해서 했을 때 생산된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특히 이제 EU 차원에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고 정부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인데요.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EU하고 미국 그다음에 영국 등이 이제 이렇게 재원을 모아서 소위 클린 에너지로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하기로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남아공이 선택이 됐고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작년 11월 발리 G20 정상회의 때 200억 불 규모의 재원을 지원을 해서 인도네시아가 석탄 화력 발전에서 소위 재생에너지 또는 수력까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같이 소위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투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난하는 표적으로 삼는 것만이 아니고 그냥 놔둬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의 주범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놔두기보다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물론 그 뒤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같이 엮여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참여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견제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 여론도 무마해야 하는 그런 숙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에너지 트랜지션에 필요한 자금이나 지원은 또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리적인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액션으로서 계속해서 얼마만큼 현장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또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중국 지금 술라웨시와 같은 모로왈리 같은 그 산업단지 내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잘 정부도 한동안은 굉장히 모니터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이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을 초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막 저희도 주목해야 됩니다만, 아마 인도네시아 정부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벌써 이제 6시가 넘어버려서 그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김창범 대사님 정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 참고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서 하리 인도네시아라고 약간 학부생들 위주의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그 인도네시아 간식도 좀 먹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포스터를 많이 붙였거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